그럼 지금부터 발표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수 ESG 경영연구소장님의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준비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수 소장님은 ESG 전문가로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다수의 ESG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한국생산성본부 ESG 경영연구소에 계시다가 현재는 김장 법률사무소 ESG 경영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에 다양한 기업 관계자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김동수 소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신 공급망 ESG 규제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ESG 규제 동향들의 특징들을 보면 ESG 자체에 대한 관심이 2019년부터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2021년 이후에 더 이상 관심이 높아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고점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 ESG에 대한 논란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티 ESG에 대한 논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티 ESG에 대한 논란들이 발생했을 때 ESG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시 정고점을 형성하면서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제가 받았던 질문 가운데도 하나가 ESG는 안녕하십니까? ESG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조사들을 해보면 최근까지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상황들은 ESG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제도화의 일반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될 경우에 아마 이러한 ESG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2031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ESG 관련 규제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도 2031년까지 이미 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035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ESG라는 단어에 대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될 텐데요. 이는 ESG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ESG가 대부분의 법 제도에 반영이 되면서 더 이상 ESG를 특별하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탈제도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현안들인데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ESG 시장의 어떤 팽창 또는 성장을 각종 ESG 평가라든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요청들이 이끌었다면 최근 ESG 시장의 어떤 팽창과 그리고 확장은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ESG 시장의 성장은 각종 ESG 규제들과 그리고 고객사의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 규제가 ESG 시장을 쉐이핑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ESG 규제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ESG 공급망 요청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형식상 이렇게 ESG 평가들을 또는 실사를 요청했던 그런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 현장 실사를 포함해서 그런 등급 평가를 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지금까지는 ESG에 대한 논의들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ESG 규제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EUDR,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만 규제하거든요. EUDR, 그리고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목재 등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을 규제를 합니다. 시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특정 품목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기업만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ESG 관련 규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업종별로 지금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에 띄는 특징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ESG 관련된 규제들이 그런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단위의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비슷한 어떤 업종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재받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기업별 특수성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망 ESG 규제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ESG의 개념은 과거 품질을 관리하던 TQC, Total Quality Management에서 지나서 넘어서 이제 윤리구매라고 해서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조금 더 우선 구매한다든가 여성 CEO 사업장을 우선 구매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구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Ethical Procurement라고 하는데 이런 윤리구매 단계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책임구매 단계를 지나서 이제 최근에는 ESG를 기반으로 한 프로큐먼트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리스크 사이드고요. 다른 하나가 오퍼튜니티 사이드인데 공급망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굉장히 공급망 자체가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고 그러한 리스크가 대기업, 고객사인 나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협력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협력업체 자체가 나한테 기회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협력업체들을 조기에 확보해야지 내가 진출한 국가에서 그런 프로큐먼트가 원활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인데요. 이런 리스크 사이드하고 오퍼튜니티 사이드들 중에서 공급망 실사는 대체적으로 리스크 사이드의 평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망 내가 ESG를 잘한다고 해서 구매를 되게 느려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ESG와 관련해서 실사 결과가 나쁘면 투자에서 배제된다든가 아니면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든가 하는 형태의 리스크 사이드의 평가들이 지금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공급망 실사법 도입 현황들을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EU 공급망 실사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그 공급망 실사법이 진행이 돼서 발효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그렇고요. 2023년부터 이미 발효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 공급망 투명성 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망 실사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영국의 공급망 투명성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실사 의무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공급망에 대한 ESG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공급망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법제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규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제재하는 예를 들어 EU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 단위별로 어떤 공급망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화 용역을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실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래가 이제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이야기하는 CSDD, 그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줄여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법은 이미 그 통과가 돼서 최종 이제 발효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제 주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종 승인된 그런 안들을 보면 제품 폐기 단계는 이렇게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17개, 환경이 15개 항목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권이 21개 항목이었는데요. 그리고 환경이 16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권은 17개 항목, 그리고 환경은
15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ESG라고 하지만 공급망 실사법에서는 ESG 중에 G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G는 다루지는 않고 대부분의 이제 공급망 실사들은 E와 S를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ESG 실사법이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은 ES에 대한 실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와 S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S가 17개 항목, 인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법을 출력해서 맨 뒤에 레퍼런스 자료에 보면 이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미니멈 크리테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지키는 것들은 최소 기준이고 각 국가별로 EU에서 국가별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17개, 15개 항목은 최소 기준으로 도입하되 이 이상은 가능한데 이 이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개, 15개 항목은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목할 점이 이 점입니다. 계약관계 종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 결과가 나쁘다고 그래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기업에게는 공급망 실사 결과에 따라서 주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고 그리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마련해서 개선 이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에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 중에 하나는 이 공급망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히 거래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약 커머셜 액션이라고 하죠. 계약 해지와 같은 또는 물량의 조절과 같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커머셜 액션은 최후적인 수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공급망 규제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규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망 실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실사를 다루고 있는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말이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부로 이제 시행이 되는 산림벌채법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규제법은 이미 실행이 됐습니다. 신장유구로 강제노동법도 이미 실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법들을 보면 최근에 시행됐거나 조만간 시행 예정인 ESG 관련 규제들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망 실사법은 아니에요. 산림벌채법, 배터리 규제법, 신장유구로 강제노동방지법인데 이미 이러한 ESG 규제들이 공급망 실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최근에 많이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공급망 실사법은 2027년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건 2027년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급망 실사법조차도 적어도 2027년까지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7년에는 28년부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각 EU 국가들은 27년 이전에 대부분을 해야 됩니다. 각 국가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게 CSDDD잖아요. 트리플 D니까 디렉티브는 EU의 법제상, 레귤레이션은 즉시 시행이 되는데 디렉티브는 각 국가별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2년 내 각 국가가 이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내에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지 2년 후에 입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입법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망 실사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미 기시행된 ESG 규제들을 보면 공급망 실사를 포함하고 있는 업종별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림벌채법 그리고 배터리 규제법 같은 것들입니다. 이미 공급망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규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규제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24년까지는요, 유해물질 포함해서 제한 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은이라든가 납, 카드뮴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공급망 실사법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배터리 산업은 이미 조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를 특정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카본 풋프린트에 대해서는 25년까지 그리고 라벨 부착은 26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실사법은 포괄적인 공급망 실사법은 늦어도 2027년까지는 시행을 해야 입법화가 끝나야 되는 건데요. 이미 시행된 ESG 관련 규제들이 공급망 실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 EU BR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실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벌채법인데요. 산림벌채법은 올해 12월 30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확대는 25년 6월부터 적용 대상도 이제 확대되게 돼 있거든요. 역시 동일하게 산림벌채법 역시 공급망 실사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ESG 공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ESG 공시의 경우에도 보면 ESG 공시를 할 때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사하라는 내용은 공급망 실사법 등에 의해서 제재를 받겠지만 ESG 공시법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공급망 실사법은 2027년까지는 미뤄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시 기준들에 대한 국제화 동향들을 보면 IFRS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법적 사항으로는 CSRD라고 하는 EU 공시법이 있습니다. IFRS의 경우에는 7개국이 이미 법안을 발표했고요. 법안 발표 예정인 국가가 5개국이 있습니다. EU의 공시법으로 알려져 있는 CSRD의 경우에는 법안 초안이 준비된 나라가 11개 나라, 초안이 공개돼서 검토되고 있는 나라가 13개 나라, 그리고 법안 발효국이 5개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 EU 약 29개 나라에서 ESG 공시를 어떤 형태로든 지금 법안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의 핵심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공급망 실사 정보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런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우리 자신의 협력업체에게 ESG와 관련된 실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CSRD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과 달리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4,800억 이상이 그 대상인데요. ESG 공시법은 2,200억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이 2,200억 이상이 그 EU 내에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항목들도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ESG 중에 S, 사회 영역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Workers in Value Chain이라고 해서 그 가치 사슬 내의 근로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도 ESRS E1 그리고 Climate Change 부분에 보면 Scope 3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범위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IFRS나 ESRS가 현재는 스콥 1, 2 자사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스콥 3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콥 3는 조금 더 뒤로 밀려 있지만 결국에는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으로 ESG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272개 기업이 ESG 공시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올해 자료가 지금 집계 중에 있는데요. 대략 시장에서는 약 300개에서 한 320개 정도의 기업이 ESG 공시를 자율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보면은 이런 그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ESG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ESG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이 한 75% 정도 이미 공시를 했어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조 원 이상이나 5천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아직 굉장히 그 적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ESG 공시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프레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본인들 건 다 했고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만 포함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력업체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ESG 자율공시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들이 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 주주행동주의들이 그 픽업을 해서 지난 그 5년간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대상이 됐던 기업들이 한 961개 기업이 있는데요. 961개 기업들 중 한 807개 기업이 대상이 그 ESG를 주제로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주총에서 뭐 의결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보면 까만색이 일본이고 노란색이 한국인데 죄송합니다. 그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타겟 기업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이 49개 기업이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 77개 기업이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공급망 이슈들을 공개 안 한다고 계속 대기업들이 타겟이 돼서 공격을 받으니까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실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사이드로부터 대기업이 공격을 받고 완제품을 수출할 때 이후에서 통관 과정에서 또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규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현재 현실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ESG 소송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를 100%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그린워싱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많아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티어 1, 2, 3에 대한 순차적인 공급망 실사 체계의 구축과 최종적으로는 구축된 정보에 대한 트레이서블 정보에 대한 공시가 대기업들에게 이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한 가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지금 이러한 그런 정보 체계의 구축은 사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있는 게 내가 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고객사에게 줬을 때, 대기업에게 줬을 때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그런 보안 이슈가 있고요. 또 일부 특정 기업에서는 영업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특정 협력업체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데이터 플랫폼이 출현해야 된다는 요구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협력업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정보가 필요하다면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 정보를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 올리게 되고 이 정보가 필요한 대기업들은 공공 플랫폼에서 받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인증하는 업체들이 이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국가 차원의 ESG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 되고요. 영업기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정보를 대기업에게 제공을 했을 때 쉽게 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이런 정보를 제공할 때 하나의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수의 대기업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달라고 그러면 여기다 주고 또 다른 기업이 달라고 그러면 또 다른 기업한테 주고 또 다른 기업이 달라고 그러면 또 다른 기업한테 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면담을 한 중소기업은 1년에 한 50여 개 기업이 이런 걸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 개 기업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이게 한 명이 못해갖고 2명이 내 그 정보만 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만 이렇게 놓고 보면 3일에 한 번꼴로 이런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들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데이터를 한 차례 정부의 공공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결과값만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영업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국가별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다른 EU의 국가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인정하는 노력들은 그런 공공 플랫폼에서 구현해야만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상호 인증 또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EU 공급망 실사법을 포함한 각종 최신 공급망 ESG 규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